자, 1차 불런 전투 개시입니다. 맥도웰의 이제 계획은 뭐냐면 일단 센터빌에 집결한 다음에 삥 돌아서 저기 썰리스포 스프링스라고 보입니까? 저 위로 돌아가는 길. 네. 잘하면 호위 선멸을 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담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오호. 다리를 지키고 있던 남군에게 뭔가 보고가 들어오죠. 저 멀리 뭔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 실제로 북군은 저쪽에서 오고 있구나. 야. 라고 해서 급히 병력을 돌려주고 매추스 힐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밀고 밀리는 그런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렇게 싸우고 있고 옆에서는 이제 또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포위 당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뒤로 후퇴를 하게 됐고 결국 남군이 후퇴하다 보니까 딱 맞닥뜨린 고지가 바로 헨리 힐이라는 고지에서 이제 또 방어선을 네. 펼치게 됩니다. 맥도웰이 이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최종 공세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맥도웰은 보병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포대를 2개 포대를 진격을 시킵니다. 포대를 먼저 진격을 시킨다고요? 네. 그러니까 포대가 남군에게 이제 근접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문제는 이 당시에 무기체계 새롭게 나온 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술이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총의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군요. 그렇죠. 1861년에 이제 강선식 소총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자살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병 지원 없이 앞으로 가니까 진짜로 상대방들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들은 어쨌든 버티긴 버텼는데 곧 상대방의 기병대나 보병에 의해서 고립되게 돼버린 거죠. 여기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시 남북전쟁 당시 대포의 수준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19세기 후반 남북전쟁까지 야전 포병의 역할은 오늘날 포병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오늘날은 뭐 좌표만 불러주면 그냥 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신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무조건 눈으로 보고 가시선 안에서 쏴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 불러주고 그런 건 소용이 없는 거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쏜다고 하더라도 이 포가 제대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못하죠. 그럼 이게 관측병이 전방에 가서 이걸 보고서 후방에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선 밖에는 잘 안 쐈어요. 자, 눈에서 보이는 쪽만 쐈는데 포탄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떤 포탄을 썼나. 1820년대에 이미 장렬탄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 남북전쟁 때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포탄은 여전히 솔리드탄이라는 둥근 공에서 쏘는 그런 포탄이었어요. 쇳덩어리 공이에요. 쇳덩어리 공이에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이때는 이제 강선포도 있었고 활강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은 솔리드 탄이라도 이런 볼링공 같은 둥근 탄은 활강포에서 썼고 그렇죠. 강선포에서는 원추형의 네. 그런 솔리드 탄을 쐈어요. 총알처럼 생긴 거.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강선포가 훨씬 위력이 세니까 네. 이 강선포에서 쏘는 솔리드 탄이 훨씬 더 위력적이지 않을까 보병들한테. 근데 오히려 활강포에서 쏘는 탄이 훨씬 더 위력적이었어요. 왜요? 보병들한테. 왜 그러냐? 강선포에서 쏘는 이 솔리드 탄은 원추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탁 쏘니까 박혀버리는 거예요. 땅에 딱 박혀요. 더 이상 2차 피해를 안 내요. 그런데 이 볼링공 같은 이 솔리드 탄은 불러가. 그렇죠. 볼링공 같이 굴러가면서 2차, 3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집한 적 대형한테 쏠 때는 오히려 이 활강포에서 쏘는 이 볼링공 같은 솔리탄이 훨씬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 보병들이 가까이 왔을 때 또 쏘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산탄 같은 거. 네네. 이제 그레이프탄이라고 보통 했었는데. 포도탄, 예, 포도탄. 포도탄. 요거를 이제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캐니스터탄이라고 해서 대량의 산탄을 이제 깡통에 넣어서 요걸 하늘 위로 머리 위로 쏴요. 그럼 머리 위에서 팍 퍼지는 네.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잔인한 탄이었죠. 이런 것도 많이 쐈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장렬탄 쉽게 말해서 고폭탄도 있었어요. 이제 쉘이라고 했던 건데 근거리에선 이게 그나마 먹혔는데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효과가 확 반감합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이제 시한신관인데 이제 시한신관이 요즘 것 같은 게 아니라 도화선을 이렇게 꽈가지고 안에다 그 시한신관 그러니까 날아가는 동안 심지가 계속 타들어가다가 네. 떨어지고 나서 팡 이렇게 근데 떨어지는. 이게 부정확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숙련되고 감각 있는 포병이 요걸 적이 저만큼 있으면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 수류탄을 만약에 던진다면 이런 거네요. 안전벨 뽑고 손탁 놓은 다음에 하나, 둘. 이런 느낌인 거네. 그런 느낌이랑 비슷했었어요. 쉽지 않네요. 네. 진짜 무섭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썼던
대포가 뭐냐? 가장 많이 썼던 게 M1857 나폴레옹 12파운드 포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이름. 예, 예. 이름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 당시 남북 전쟁 때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대포예요. 프랑스 걸 들여온 거고 저기서의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1세가 아니라 나폴레옹 3세. 아,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이게 1857년에 미국에서 채택이 돼요.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도 된 거예요. 이제 최대 사거리는 5도 각도에서 1.5km가 나와요. 근데 이게 활강 대포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가 250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적한테 쏘려면은 250m까지 앞으로 끌고 가서 쏘야 된다.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았기 때문에 남군, 북군 전부 다 애용했어요. 예. 특히 남군이 이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남군은 기술과 생산 능력이 북군에서 비해서 좀 부족했거든요. 이게 생산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애용했었어요. 단 구리가 부족하니까 철을 많이 섞어서 썼었어요. 그래서 생산했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남북 전쟁 당시 양측 포병 전술과 운용의 기준을 세운 게 바로 이 대포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선포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사실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 강선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미군 자체가. 네. 근데 모든 게 그래요. 전쟁이 터지고 나면 신무기를 찾거든요. 더 좋은 게 뭐지? 이런 과정에서 강선포가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사거리가 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남북 전쟁 당시에 보편적인 강선포가 뭐냐면은 이 패럿 10파운드 강선포예요. 이것도 1861년에 특허를 받은 대포인데 대대적인 채용은 이미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강선포는 뛰어난 장점이 있죠. 무엇보다도 정확도가 좋았습니다. 활강포보다 훨씬 정확도가 좋았어요. 적을 향해 직선으로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패럿 10파운드 강선포 같은 경우에는 5도 각도에서 최대 사거리가 1.7km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포하고 별 크게 차이가 아니, 없죠. 활강하고 완전 다르지. 직선으로 근데 올라가는데. 명중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폴레옹 포가 아까 250m 정도가 돼야지 비교적 목표를 맞출 수 있어요. 유효 사거리가. 근데 이 강선포는요, 1마일, 그러니까 1.6km 밖에서 나폴레옹 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명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쓰는 입장에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남군도 이걸 쓰고 있었다고요? 네. 아, 그러면 북군 대포 올 때 땡큐지. 아, 근데 남군은 이게 좀 적었어요. 남군은 좀 적게 썼었고 북군이 훨씬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이게 20도 각도로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곡사포 비슷하게도 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전략이 있는데 뭐하러 앞으로 밀고 나가? 문제는 곡사포처럼 쏘면 되지. 문제는 뭐였냐면 계속해서 green, all green. 그러니까 이 포병 병과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당시 포병 병과는 굉장히 특수한 병과예요. 그래서 활강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지휘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대포도 대포지만 총도 강선총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 보병 뒤에서 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급해 맞으니까 앞으로 끌고 나가 버렸다. 그리고 아직은 그런 보병의 사거리가 긴 총의 위력을 모르는 그렇죠. 거죠.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나폴레옹 전쟁부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썼죠. 예, 나폴레옹 전쟁 때도 일부 보병이 강선총을 쏘았어요. 어허. 이게 샤프슈터라고 해서 강선총을 쏘는 그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 병사들의 주임무가 적 포병 사살이에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급해 맞으니까 이걸 앞에 내보냈다가 적 강선총의 샤프슈터 스나이퍼들한테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남북 전쟁 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조준 망원경이 나옵니다. 저격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팔각형의 무슨 긴 총신의 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위에 총신만큼 긴 망원경이 달려 있어요. 이런 총이 나와요. 와. 이게 뭐냐면 적 지휘관이나 아니면 포병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린이고 상대방도 그린이고 모두 그린이겠지. 근데 그 그린 중에 1%만 레드가 섞여 있어도 현장에서 큰 참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런 경우. 게다가 이제 북군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험이 1847년 멕시코 전쟁이잖아요. 네. 이렇게 포대 압수해가지고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멕시코군 상대로 해서. 화력만 쐬면 되니까. 그렇죠. 앞으로 가서 상대방 소총 사거리 밖에서 우리는 포 팍팍 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멕시코군의 전술은 그렇죠. 예전에 스페인군이나 아니면 네. 오스트리아군 그런 전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북군이 밀고 나갔더니 흉흉 하면서 쓰러져 나가기 시작한 네, 이제 거죠.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군이 그렇게 이제 포의 생산 능력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전쟁 내내 남군 포의 대부분은요 북군으로부터 노획한 포예요. 그러니까 남군이 가지고 있는 포의 3분의 2가 북군한테 노획한 거예요. 네. 생산력 자체가 대부분의 중공업 공장이 북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북쪽은 이제
이런 자체 야전포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냈는데 남부지방에는 이런 철공소 가공할 만한 공장이 별로 없었어요. 대장장이가 만드니까. 그래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북쪽에서는 남쪽이 유럽 쪽하고 왔다 갔다 그렇죠. 연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력을 한 거죠. 해상을 막으면 맞아요. 어차피 네, 방법은 남쪽에 수입밖에 들어가는 없었는데. 거는 자체 못 만드니까 이건 유럽에서 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맞습니다. 그런 네. 전술이 된 거죠. 태평양 전쟁에 그게 바로 북군이 시작이네요, 그러면. 근데 북군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제 중간에 포가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포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이제 하청을 주는 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청을 잘못 주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아. 포를 만들려면 철을 얼마나 넣어야 되고 구리를 얼마나 이게 있거든요. 조금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한 5% 빼고 5% 빼면 원가가 얼마큼 나오는데 뭐요. 현행에 썼다가 이게 포가 폭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스들이 한번 일어나요. 분석을 하면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몇 개 회사의 CEO가 이제 구속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포 하면 뭐 우리 지금은 뭐 155mm 포, 105mm 포 이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10파운드 포, 12파운드 포 이랬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건 당시 이제 포의 규격에 붙는 숫자가 조금 달랐어요. 지금하고. 포탄의 무게에 따라서 그 대포를 명명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쓰는 포가 포탄이 12파운드면 12파운드 포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3인치 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6mm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활강포만 쓰던 시대에는 이게 제법 정확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구분법이 통했었어요. 주물에다가 넣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대충 이게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상관이 없었는데 강선포 시대 때는 이게 달랐다는 거죠. 강선포 시대 때는 이게 지름으로 계산을 해야지 훨씬 정확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지름으로 이제 포의 명명을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영국군이 계속해서 이 포의 무게에 따라서 하는 명명법을 고집했거든요. 지금도요? 지금은 아니에요. 영국은 2차 대전 때 포도 심지어 뭐 2파운더, 6파운더 이런 게 남아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군도 사실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그 직전에 그리보발 표준화 작업을 네. 갖다가 하는데 그때 영국식 방식을 따라갖고 구경 대신에 몇 파운더 하던 관습이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배워야지 뭐 그렇죠. 우리보다 선진국이 그러는데 네, 어떡할 선진국 거야.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던 게 계속 남아 있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관습을 굉장히 막 못 버렸어 영국이. 근데 영국이 2차 대전까지 못 버리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안 돼. 야, 이거 붙잡고는 안 된다.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포를 쏘는 저 병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한 포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병사들은 뭐 저 각도를 조정할 것이고 어떤 병사는 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걸로 이렇게 불을 붙이는 뭐 병사도 있을 것이고 밀어 넣는 병사도 있을 것이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저 병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포는 아직까지 물론 후장식 포가 뒤에서 장전하는 포가 나왔긴 했지만 대부분이 전장식 앞에서 이렇게 밀어 넣는.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장식은 총이 됐든 대포가 됐든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일단 포를 쐈잖아요. 포를 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안을 닦아야지. 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아하. 반동 때문에. 네. 완충 장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저 인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달라붙어서 앞으로 미는 거예요. 아니 뭐 괸돌 같은 거 받쳐놓으면 안 돼? 아니 괸돌을 잘못 받쳐놨다가는 바퀴가 부서져요. 그다음에 혹은 이 포가에서 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반동을 있는 그대로 주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자리에 돌려놓고 나서 그다음 하는 일이 허준 씨가 말씀했었던 안을 닦아. 안을 닦는 거예요. 이게 스펀지나 아니면 천이 굉장히 두껍고 크고 무거워요. 이걸 물에 흠뻑 젖혀가지고 안에 넣고 막 닦아야 돼요. 이게. 물을 넣는 이유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신 안에 남아있는 혹시나 모를 그을음이 있을지 모른다. 이게 당시 대포 썼을 때 저기 안에 흑색 화약 넣었거든요. 근데 최 박사님 이 흑색 화약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면서 이게 조그만 불씨가 있어도 흑색 화약 같은 경우는 안 타고 남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연소가 충분히 안 돼갖고 요즘 고폭약은 한 번에 터지면 깨끗하게 나타나는데 저 당시에는 흑색 화약이 일부는 불이 붙어서 터지고 아직 덜 탄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못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거기 포를 불이 넣다가 붙어서- 터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 뭐 그러니까 오해가 예전에 17세기,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가장 이 포병들이 흔하게 당한 사고가 뭐냐면 화약통이 여러 군데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횃불 가지고 이렇게 심지에다 불 붙여서 쐈단 말이에요. 이거 들고 다니다가 불씨가 떨어져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과연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사를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이거 그 당시의 영상인가요? 아니죠. 그 당시 칼라가 어디 있어요? 리액터들이 덕후분들이죠, 덕후분들.
이 당시에는 뭐가 나왔냐면 화약 주머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름종이나 천 주머니에 규격화된 화약에 들어서 나와요. 주머니랑 탄이 앞에 일체형으로 돼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죽끈 같은 걸로 묶어서 얘를 갖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게. 그거 한번 이렇게 물로 닦고서 스펀지로 닦고 나서 얘를 집어넣고 집어넣고. 다시 꽂을 대로 끝까지 집어넣는 거죠. 저 사람 지금 뭘 꼽죠? 심지. 저게 뭐냐면은 어. 프릭이에요. 프릭이라는 불리는 일종의 송곳이에요. 어. 그 점화구에다 이제 꼽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화구에다 옛날에는 뭐 심지에다 불 붙였죠. 이제는 신관을 껴넣는 거예요. 이거 저기 꽂는 게 뇌관이 요즘 곡사포는 사실 이 밧줄 당기는데 공포탄을 집어넣잖아요. 공포탄을 딱 집어넣고 당기면 그 공포탄이 빵 터지면서 그게 화약 주머니에 불을 붙이는데 저 때는 요 가느다란 구리관이 있었어요. 구리관 안에는 우리 그 딱성냥 같은 그 재질 있잖아요. 그런 약품들이 들어있어갖고 저걸 확 당기면은 이 안에 있던 이 구리관 안에 있는 바늘이 성냥처럼 휙 그 안에 불꽃을. 긁으면서 불꽃이 확 튀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남북 전쟁과 이전 뭐 나폴레옹 전쟁이나 그럴 때 특징 자체가 이렇게 불 붙이는 방식. 그때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지만 이제는 땡긴다.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심지 꼽아놓고서 병사 한 명이 엄지손가락으로 거기를 이렇게 막고 있다고요. 왜? 저기 막고 있죠, 지금 왼쪽 병사가. 뒤를? 예. 그러니까 여기 뇌관을 꽂는 구멍을 갖다가 일단 막아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여기다 불꽃이 튈까봐 혹시나 그래서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골무를 끼고 저렇게 막고 있어요. 뜨거우니까. 지금도 막고 있다. 네, 지금도 막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관 연결하고 이걸 당기는 거죠. 저 분업화가 잘 되어 있네요. 네. 보시면 확실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숙달이 한번 되면은 1분에 몇 발씩도 쏘긴 했어요. 1분에 몇 발도 쏠 수 있지만 오버히팅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2, 3분에 한 발 정도가 이때 표준이었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도 대포를 방금 전에 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앞에 끌고 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하나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굉장히 최 박사님이랑 굉장히 보잘것없는 소품인데 이게 당시 남북 전쟁 때 쓰였던 실제 탄환이에요. 네, 이게 실제 탄환이에요. 남북 전쟁 무렵도 그렇고 그 이전까지는 이런 납덩어리 활강총에 쓰는 이런 네. 그냥 볼 모양의 어. 총탄이죠. 요걸 썼는데 강성 총이 나오면서 쓰이기 시작한 게 이런 미니의 탄입니다. 네. 원추형이죠. 빵 하면서 이게 팽창하면서 강선에 딱 물리면서 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나가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뇌관을 끼는 거죠. 퍼커션 캡이. 예, 퍼커션 캡이에요. 뒤에 뭐 따로 뭐 화약 접시 이럴 필요 없이 퍼커션 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작은 구슬은 뭘까요? 아, 저거. 산탄? 권총용. 권총용 이렇게 작았어요. 권총용 확실히 작네요. 굉장히 작네요. 확실히 작았었어요. 그 정도면 잘하면 안 죽겠는데? 안 죽을 것 같죠? 그쵸? 아니, 죽을 것 같아요. 맞아보시면 알아요.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자, 근데 무슨 일이냐면 이런 미니에탄을 보편적으로 쐈단 말이에요. 이 원추형이 돼 있기 때문에 300야드 이상을 날아갔는데 포병을 200야드 앞까지 전진시켰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샤프슈터들이 총을 쐈었고 미니에탄을 심지어 발사. 맨 앞에 있던 전열 보병들이 쏘는 그런 미니에탄도 속속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맨 앞에 배치했었던 포병 전력이 거의 괴멸의 상태입니다. 어허. 자, 어찌됐든 지금 북군이 여러모로 좋은 상황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남군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영웅의 탄생과 더불어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북군이 결정적으로 포병을 앞으로 밀어넣는 미니에 탄 바지로 포병을 앞으로 밀어넣는 상황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지금 전세가 남군으로 기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이제 포대가 고립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잭슨 여단에 있던 버지니아 연대는 잭슨 아까 그 고군분투하고 있는 영웅? 맞아요. 예. 야, 이거야말로 지금 저 포대를 뺏어올 수 있는 기회다. 오. 라서 이제 포대로 접근을 합니다. 뺏어오려고 가서. 그러니까 맥도웰이 직접 이제 포병 참모가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포병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귀한 전력입니다.
게다가 다들 민병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포병만큼은 지금 정규군 부대예요. 그렇죠. 훈련도 잘 돼 있는. 그래서 포병 참모가 와서 야, 그래 쏘지 마. 쏘면 안 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요? 버지니아 연대 유니폼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푸른색. 네. 그거를 아군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 잭슨 부대인데 네. 국군이라고 생각을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포를 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11문 중에서 2문을 제외한 나머지 9문을 다 뺏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이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뒤로도 1시간 넘게 전열이 왔다 갔다 계속 이제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는 헨리힐에서 이제 여기서 모든 사활을 다 걸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맥도웰도 여기서 와서 이제 계속 지휘를 하고 있고, 남군 같은 경우도 이제 존스턴이 보리가우드보다 선임입니다. 네. 근데 둘이는 나름 이제 협조를 잘 했어요. 여기서. 잘했어요. 존스턴 잘 내려왔잖아요. 네, 잘 내려왔고 존스턴이 사실 현장 지휘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존스턴이 이제 보리가드한테 네가 지금까지 여기서 해왔으니 네가 현장 지휘를 맡아라. 대신 나는 뒤에서 후방 부대 증원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줄게. 그래서 둘이 역할이 나름 잘 분담해서 지휘를 하면서 남군이 이때도 좀 효과적으로 전체적인 지휘를 했다라고 보면 네.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북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 병력이 헨리 힐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맥도웰까지 왔는데. 맥도웰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저 센터빌에도 병력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 다리 뒤에도 병력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통합 지휘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당시 지휘관 입장에서는 지휘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겠어요? 자기 눈에 눈에 보이는 데까지. 보이는 정도겠죠. 가시선까지. 가시선까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대들 야 너 투입해 막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다행히 남군 같은 경우는 전방에는 지금 보리가드가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후방에는 존스턴이 계속 그렇죠, 밀어놓고 그렇죠. 있는 그런 응. 분담이 잘 되기 때문에 증원이 훨씬 더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페이커를 비롯한 수많은 그 프로게이머들이 존재하는 그 게임을 보면 네. 아니 지금 가운데에서 지금 전투가 딱 벌어졌어요. 근데 위에서 2명의 증원 병력이 막 내려오고 있어. 네. 그러면 중간에서 내려와라고 하지 않아도 네. 우리 병력도 야 저쪽 증원 병력 온다. 우리 밀어넣어 하고 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북군은 이게 안 되는데 남군은 됐다는 잘 거잖아.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역할 분담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뭐 내셔남작 뺏겨. 네, 그러면서 이제 7월 21일 오후 시점에서는 나머지 모든 남군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지역이다라는 것을 남군은 더 빨리 깨닫고 더 빠른 조치를 했던 거죠. 그러면 총병사 수 여지껏으로 보면 35,000 대 32,000 동등해져 버렸네요. 동등에 졌고 사실 이 헨리힐 자체에 놓고 봤을 땐 남군이 더 많아지게 됐죠. 7월 21일 시점에서는. 그러면서 계속 밀리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7월 21일 오후 시점에서 남군은 3개의 연대가 여기 투입됩니다. 3,000명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애들이 왔던 데가 어디냐면 서쪽 편으로 오게 됩니다. 그 말은 북군 입장에서는 우측방이에요. 그렇죠. 우측방으로 이제 병력이 확 남군이 밀려오면서 측방을 에워 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북군이 중계가 되기 시작하자 보리가드가 딱 보면서 때가 왔다. 총 반격! 패터슨 뭐 하고 있어 지금? 계속 거기 페토스는 있는데 아직도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페터스는요. 떨어진데. 페터스는 거기에서 네. 야 가는 게 맞지 않아? 네네. 아니야 여기라도 지켜. 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러겠죠.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땐 남군의 전투 기술이 좀 뛰어났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북군에 비해서 빠른 발리 사격이 되게 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둘 다 초짜였지만 전투 기술 훈련 측면에서 남군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았나? 약간 이 부분에서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헨리힐에 약간 전사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지에서 밀고 내려가는 거는 남군이에요. 그렇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힘 속도가 훨씬 더 기세가 이제 맹렬하게 보이기도 잘 보이고. 네,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우측방이 균열이 생겨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북군은 걷잡을 수 없이 남군의 돌격에 이제 무너지게 됐고, 이때의 모습은 그 정말 공포와 공황 속에서 그런 규율과 응집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부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통제를 못하고 폐주화하는 거죠. 그나마 그 다리를 지키고 있던 소령 한 명이 여기서 잘 버텨줌으로써 그나마 좀 피해를 덜 입고 도망을 갈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북군은 여기서 진짜 완전히 정말 그 오합지졸의 모습을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병사들이 그린이라뿐만 아니라 네, 초급 지휘관들. 지휘관들도 그린이 당연하죠. 네, 엄청 큰 요소죠, 그게. 근데 당연히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북군이 이기는 전투였잖아요. 수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아 이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해서 갔고 네,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무너졌을 때는
사실은 그 심리적 충격은 너무나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날 전투에 우리가 다 이겼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센터빌에 북부의 이제 기자단들, 네. 그다음에 뭐 의원들, 그다음에 민간인들까지 해가지고 한 3km 떨어진 이 전투를 열심히 보고 있었죠. 화형도 하고 와 이제 이겼다라고 했는데 내 앞에 막 폐잔병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거 뭐지?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도망치고 있네. 그 오히려 한 북부의 의원은 야 너 왜 도망쳐 하면서 나무랄 정도로 뒤에 구경하고 있던 인간들의 충격은 엄청 컸던 거죠.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이. 아니 근데 이 자리가 네. 리치몬드한테는 뭐 정수리가 되겠고 워싱턴 D.C.에는 턱 밑이잖아요. 네. 굉장한 중요한 이제 메너서스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 네. 이걸 와서 구경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총 동원해서 간 거예요. 초판에 네. 이걸로 우리는 딱 그렇죠. 남부 제압해가지고 반란군들 제압하겠다 하고 간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썸터 우리 할 때도 축제하는 보면 것처럼. 불꽃 축제 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한 번의 전투로 모든 게 결정난다고 결정나, 생각해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사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전투하는 지역에서만 좀 떨어져가지고서 언덕에서 보고 있으면 이 승리의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뭐 기자만 간 게 아니고 민간인들도 막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전투가 벌어진 날이 또 일요일이니까 워싱턴에서 한 7시간 정도를 마차를 타고 가는데 심지어는 뭐 오페라 망원경 네,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 그것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우리 자세히 우리가 이기는 걸 좀 보겠다 해가지고서는 갔는데 난리가 난 거죠. 참 이마만큼 북군이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북군을 응원, 지지, 뭐 축제장을 보러 갔던 북군의 구경꾼들은 혼비백산했겠네요. 그렇죠. 맞아. 이게 이제 북쪽에 굉장히 안 좋은 여론으로 끼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네. 지금 알렉산드리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딱 사기가 올라가서 네.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기까지 딱 해버리고 리치몬드까지 간다라고 해서 갔는데 초반에 그냥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주력군이 간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북부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방 정부의 어떤 결정과 정책이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는 이제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 네. 인해서. 그때 뷸런 때 사상자를 보면은 북군 같은 경우가 3,000명이고 남군 같은 경우는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둘이 합치면 5,000명인데 이게 미국 멕시코 전쟁 2년 동안 발생한 사상자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 번의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는다라는 걸 깨달은 시점이었고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북부가 일단 엄청 호되게 당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배웠지만 제대로 보급만 된다라고 한다면 마차로 7시간 거리입니다. 행군 제대로 한다면 3, 4일이면 알렉산드리아 도착하고 워싱턴 DC로 진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군은 사기도 엄청 올라 있을 거고요. 아마도 지원 세력들도 야 우리가 다 지원할 테니까 가라고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보리가드와 보리가드와 존스턴이. 존스턴만 잘 힘을 합치면 워싱턴 DC까지 이거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함락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실제로 데이비스 대통령, 남부 대통령은 진격 명령을 추격 명령을 내립니다. 네. 왜냐하면 추격에서 끝장을 봐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과 확대가 되죠. 그렇죠. 근데 추격을 못 해요. 왜요? 일단은 남군도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아, 생각보다 피해가 컸죠. 네, 피해가 컸고 남군도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계속 전투 동안에 너무나 지쳤습니다. 조직력이 다 와해됐습니다. 북군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남군도 한 개 쳤던 거예요. 거기서 끝에 이제 돌격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걸 다 끄집어내서 했던 것뿐이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여력이 안 됐던 거고 게다가 그 바로 다음 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진짜 폭풍이 비가 아니면. 와요. 비가 아, 진짜 오니까 폭풍이?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동로가. 아, 진격이죠. 탄이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게다가 또 뭐냐면 북군은 다 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센터빌에 한 개 사단이 남아 있습니다. 북군은 테로에 이미 아주 쌩쌩한 부대들이 막 남아 있는데 추격을 한다 해서는 저 부대를 싸워 이길 자신도 없는. 남군은 이게 전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추격을 못했던 상황이고, 근데 그나마 남부에서는 그래도 이긴 건 이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죠. 아 이제 전쟁은 곧 끝나겠구나. 당연히 그때 그렇죠. 시기에는 단기 결전에 대한 믿음도 대단히 있었던 시기였던 만큼 그리고 전투도 네. 승리했고 전략적인 승리도 했고. 했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승리의 여파 덕분에 데이비스가 다음 해인 1862년 2월에 임시장을 떼고 이제 정식 대통령이 되잖아요. 단독 후보로서. 근데 거기에도 영향을 줬죠. 그리고 보우리가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남부의 나폴레옹으로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지? 북군이 포기하지 않네?
북부가 우리 연방 나라로 인정 안 해주네? 뭔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협상을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남부에서는 이제 오히려 뭔가 이제 위기의식에 더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국력도 세고 뭐 자원 생산량도 많고 이런 북부가 유리한 텐데 그러면 북부가 막 봉쇄까지 해버리면 우리 면화 농사도 잘 뭐 안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 안 되겠는데 라며 하면서 약간 뭔가 책임 소재에 대한 갈등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데이비스랑 보우리가드 간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데이비스는 야 내가 추격을 지시했는데 보우리가드가 안 해서 이런 꼴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보우리가드는 공공연하게 야 나는 처음부터 메나스스 정션에 있을 때부터 DC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허락을 안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뒤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우리가드는 이런 어떤 빌런 전투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직을 전전하게 됐고 존스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존스톤이 남부에서 1등이었잖아요. 서열. 네. 근데 이제 8월 31일 날 데이비스가 남부 최고의 장군들 해가지고 5명의 5스타, 뭐 4스타? 뭐 하여튼 대장을 임명을 합니다. 삼국지만 5호 대장. 5호 대장군. 감사합니다. 5호 대장군을 딱 임명을 하는데 거기에 존스턴은 서열이 넘버 1이었었는데 4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존스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보우리가드처럼 항명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왜 4번째로 밀려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존스턴이 데이비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답장에 냉담하게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고 장군은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존스턴도 한직으로 이제 전전하게 됩니다. 그런 근데 상황으로 존스턴은 가는 진짜 거죠. 억울하네요. 다만 제가 봤을 땐 존스턴은 마찬가지 보우리가드처럼 왜 존스턴도 추격을 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책임을 묻지 않았을까. 존스턴 위에 대장이 네. 보우리가드인데 보우리가드가 안 추격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막 존스턴이 선임이었잖아요. 둘이 합의를 해서 보우리가드가 현장 지휘를 하기로 했긴 했지만 어쨌든 존스턴이 선임으로서 전반적인 추격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데이비스 입장에선 야, 네가 선배잖아. 그렇죠. 근데 왜 네가 얘기 안 했어? 미움 박힌 거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북군이 전쟁 수행 의지가 강해지면서 희생양을 좀 어떻게 보면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여파가 만만치 않았던 1차전이었는데 하나에 제가 좀 의아한 점이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아서 메너서스 전투에서 포병대가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는데 그걸 뺏으러 남부군이 돌진을 합니다. 야, 포 뺏어, 포 뺏어. 근데 북군에서 그들을 총으로 쏠 수 있는데 우리 편이잖아. 쏘지 마. 라고 해서 안 쐈잖아요. 그게 피하십발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군대에 피하십발이 안 돼요? 그때 국기도 피하 식별이 잘 안 됐대요. 국기도 비슷했어요. 서로 깃발도 비슷했을 때. 국기도 비슷한 것뿐만이 아니라 군복 자체도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보통 남북 전쟁을 영화 보고 그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남색 모세, 남색 그렇죠. 모자에 그럼 북군. 그러면 갈색 옷 입고 회색, 있는 회색, 회색. 회색? 그리고 여기 남부. 띠들어고 있고 이건 남부. 그렇죠.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거는 아니 북군도 딱 우리 규격 잡힌 군복이 있고 남군도 딱 규격 잡힌 군복이 있는데 왜 구분이 안 돼?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군과 북군의 이미지는 딱 저기 저 그림에서 보시는 저걸 겁니다. 북군은 딱 북군은 저렇게. 확실해. 북군은 저거예요. 그렇죠. 북군은 군청색, 뭐 남색 이런 상의를 입고 밑에는 조금 더 옅은 바지를 입고 남군 같은 경우는 회색 계열의 군복을 입어갖고 딱 저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차 불런 전투에서는 무려 양군이 입은 군복이 거의 200종류 가까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군복 아니라 사복 입고 온 거 아닙니까? 사복 입은 사람들도 엄청 대충 많고. 사복 입고 가서 뭉치면 한 200종류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예전에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과 공포였는데 충격과 공포를 여기서 느끼셨군요. 네. 아니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도감들에 쭉 보니까 나와 있는 군복들이 와 총천연색으로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저 부분인데 자 저 위쪽 6개가 네. 북군의 군복이었어요 당시. 그러면 아래쪽은 남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하 구분이 되세요? 저게 어느 게 북군이고 뭐 그냥 사냥 나온 것 같아요 서로. 아니 그리고 봐봐요. 왼쪽 아래 두 번째 줄에 있는 남군 병사 보세요. 네. 저건 누가 봐도 위장이야. 그나마 저게 뭐 대표적인 거만 몇 개 해놨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그래서 좀 헷갈려 보이는 군복들을 일부러 한번 좀 추려왔어요. 한번 그래서 지금 한번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지금 어느 쪽이 북군이고 어느 쪽이 남군일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이거는 100% 왼쪽이 지금 북군인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왼쪽이 북군이고 오른쪽이 남군이에요. 근데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왼쪽에 두 명은 전형적인 북군 느낌인데요. 그렇죠. 딱 봤을 때 왼쪽 북군, 오른쪽 남군 같은데 왼쪽이 남군, 오른쪽이 북군. 그렇습니다. 그냥 찍은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뒤에 집 보고 약간 느낌이. 집 보고. 그렇죠. 저기 힌트가 있죠. 왼쪽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미시시피 네. 민병대들이고 오른쪽이 이제 뉴욕 쪽 민병대들입니다. 다음 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장. 뭘로 구분해? 이거는 또 어느 쪽이 북군이고 어느 쪽이 남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알아, 저걸? 저것도 군복 색깔만 딱 보면 저거 괜히 회색 군복이 있는데 저건 남군 같잖아 라고 할 텐데 아닙니다. 왼쪽이 북군이고 오른쪽이 남군이에요. 아, 저걸 왼쪽이 어떻게 뭐 구분해? 메인주, 뉴햄프셔, DC 쪽에서 징집된 민병대들이고 오른쪽이 조지아 병사들입니다. 아니, 뭐 모자라도 하나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다 달라? 그 다음 그림은 또 어디가 그러면 북군이고 남군일까요? 이번엔 확실하다. 왼쪽이 남군이에요. 왜냐? 카우보이가 보여. 카우보이가 네. 그리고 사복 입고 있어서 제 오른쪽이 남군이네요. 아닌가? 오른쪽이 남군? 오른쪽이 남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아, 저 피리. 피리 부는. 피리가 남군 아닌가? 사실은 둘 다 남군입니다. 에이, 진짜. 왜 페이크를 써요? 자, 그 다음 장은 보실까요? 그 다음 장은 어디가? 둘 다 북군. 그렇습니다. 둘다 북군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회색 군복에 심지어 빨간 바지 있는데 이건 다 북군이네요. 이런 혼란들이 왜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당시 참가한 부대들이 거의 다 민병대였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민병대는 어떻게 조직되는 부대냐면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결성이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역 동호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조기 축구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병사를 모아야겠어요? 거기 리더가 회장님이 딱 나서셔갖고 야 우리 민병대 하자 좀 모아봐 싸워보자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잘 모이겠습니까?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되죠. 술 한잔 먹여. 그렇죠. 술 한 잔 먹이고 해서 지역 유지가 돼갖고 하든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확 눈에 시선을 끌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군복 갖고 했어요. 니네 입대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그렇죠. 우리 민병대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멋진 군복입니다. 진짜 멋진 군복, 간지나는 좌좌좌좌 흐르는 군복을 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 왜 남자애들이 보이스카웃에 혹하는데 그 멋진 단복 보고서 나 저거를 입어야겠다. 우리 군대의 전투복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민병대는 알아서 자기들이 군복이고 그런 걸 다 결정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와 멋있어 보이면은 그 민병대를 관할하는 건 각 주의 주지사거든요. 그럼 주지사들이 야 쟤네 민병대 되게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인가를 해주고 주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 이제 주 예산으로 무기도 주고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사람들을 잡아끄는 뭔가가 필요했고 그걸로 이제 저런 패션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떤 민병대 옷이 제일 인기 있었는지도 혹시 있어요, 자료가?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저런 스타일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다 빨간 바지 입고 굉장히 멋있게 빨바를 좋아했구나. 근데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니죠? 저기 뭐야? 엘스월스 민간인한테 총 맞아서. 호텔에서 사망하신. 호텔에서 총 맞아 죽은 엘스워스가 남북 전쟁 이전부터 셀럽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셀럽이었냐? 저 사람이 전 미국의 주아브 패션을 유행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선구자였나요? 근데 저 사람이 희망을 주네요.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아브라는 게 나오는데 프랑스어죠. 그렇습니다. 이게 프랑스어인데 그래도 그냥 프랑스가 같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스타일이? 저거 어디 스타일 같습니까? 저거- 북아프리카? 그렇습니다.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식민지 부대였어요. 우리가 영국은 구르카가 있듯이 이제 프랑스도 북아프리카에 뭐 알제리, 모로코 쪽에 식민지가 있지 않습니까? 레지오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 중에 주아브라는 부족들 중심으로 해서 알제리에서 이제 식민지 부대를 갖다가 창설을 했어요. 이 부대가 크림 전쟁이나 다른 유럽의 전쟁에 이제 투입돼 갖고 굉장한 용맹을 떨칩니다. 이제 엘스워스가 전쟁 전에 뭘 했었냐면은 딱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군대가 좀 멋이 없어. 유럽 선진 군대는 좀 멋있는 군대 없을까? 보다 보니까 확 주아부에 빠진 겁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 부대다. 이 강렬한 이 통 넓은 저런 바지에다가
머리에는 이제 보통 군모가 아니라 이제 페스라고 하는 이런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그런 모자들도 쓰고 뭔가 이제 프랑스 이 멋있는 패션과 이런 용맹함이 어우러진 부대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연구해 보는데 마침 그 주하부 부대에서 군의관을 하다가 온 이민자가 있었어요. 또 마침 그분 이름이 샤를드 빌레르였습니다. 샤르는 다 나와요, 진짜. 이 샤를드 빌레르는 군데 다 있어. 군의관 분이 에스오스랑 친구가 돼갖고 주하부는 이런 식으로 훈련했어라고 하는 제식 훈련 교본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유행을 시킨 게 일리노이의 내셔널 가드, 일리노이 주방위군 부대를 갖다가 딱 이 제식 훈련을 아주 제대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이 돼서 딱 의장대 사열을 하는 겁니다. 멋있죠. 그럼 굉장히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미군은 예나 지금이나 뭐 제식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의장대도 우리 해병대나 뭐 이런 좀 우리 느슨해. 육군 느슨하죠. 의장대만큼 안 하죠. 근데 퍼레이드 하는 것도 되게 유럽 스타일의 새로운 패션을 딱 선보이면서 쫙 절도 있는 의장대 사열을 보여주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와 이런 멋있는 우리에게 의장대가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에스오스가 이끄는 의장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이 1860년도에 미 전역에서 주하부 열풍이 불어요. 그래서 또 민병대가 저 스타일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채용을 하고 특히 엘스워스가 이렇게 비명에 가면서 리멤버 엘스워스 운동이 불면서 저 주하부 스타일로 이 군복을 차려입은 부대가 그래서 남북전쟁 동안 무려 북부에만 70개 연대가 편성이 됩니다. 북부가 많았지만 남부에서도 한 25개 중대 정도가 저 주하부 패션을 고집했고 그래서 저 주하부 패션을 차려입은 양 군대를 보십시오. 저거 왼쪽은 남군입니다. 저거 진짜 저거 상상이 안 돼, 복장이. 실제로 퍼스트 블런 제1차 블런 전투에서 저거 비슷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야, 저거는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아 진짜 저 상황에서는 남북군 저거고 피하면 안 싸웠습니다.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놓고 봐서 누가 이걸 남북 전쟁의 한 그러니까요. 장면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군복의 혼란상 속에서 아니 어느 게 어느 연대인지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 아군한테 맞은 병사도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네. 주하부가 제일 유명한 이 군복의 유행 패션이었지만은 그 외에도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까 특히 유럽의 갖가지 패션을 다 채용했습니다. 저 스코틀랜드 아니에요? 네, 저건 당연히 딱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은 또 저런 식으로 본국의 스코틀랜드 패션을 갖고 왔고요. 이거는 또 어디겠습니까? 저건 혹시 이탈리아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뉴욕에서 편성된 유명한 가리발디 가르즈라는 왜냐면 부대입니다. 그 수탉 깃털 꼽는 게 이탈리아.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게 닥터는 아니고 서양 뇌저라고 좀 큰 걔도 못 날죠. 예. 닭 사촌이야. 비슷한 거긴 해요. 좀 들꽁이랑 비슷한 건데 털을 저렇게 단 거고요. 저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가 독립전쟁을 하면서 가리발디와 그 사르데냐 왕국의 정예부대들이 또 명성이 날렸어요. 근데 그 사르데냐 왕국의 정예부대 중에 하나가 바로 베르사글리엘이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현대 군대에서도 깃털 꼽네요, 네, 이탈리아는. 저 부대가 워낙 엘리트 부대이기 때문에 저거는 최근 영상입니다. 지금 현역 이탈리아군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전투력에 마이너스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거 마이너스인데. 있어요. 저거 꼽으면 이거 한마디. 야, 나는 뼈대 있는 사단. 그렇죠. 저 베르사글리엘이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는 부대예요. 이탈리아 독립전쟁 당시부터 워낙 명성을 떨친 부대이기 때문에 저 부대가 원래 뭘로 유명하냐면 항상 뛰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 걷질 않는다? 네, 저 부대는 행진할 때 절대 걷질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구보로 모든 사열을 하고 심지어 군악대까지도 뛰어요? 뛰면서 연주를 합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어야 했는데. 왜요? 아, 뛰는 걸 좋아해서. 근데 실제로 못 싸운 게 문제야. 굉장히 못 싸웠죠. 아 근데 베르사글리엘이는 잘 싸웠어요. 그나마, 저런 예. 이탈리아의 엘리트 부대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군은 다 이제 당나라 군대인 줄만 알 텐데 아닙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 싸운 부대들도 나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외전을 한번 저는 가시죠. 살면서 이탈리아 군대가 어디에서 승리를 뭘 했다라는 소식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가리발디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네. 또 영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킨다라는 그거 자체로서 엄청난 명예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혹시 최 박사님 본인이 나온 군대 예비 군복 말고 다른 착장 가능한 군복이 있으세요?
이건 망설인다는 건 있다는 얘기인데. 있어, 무조건 있어요 지금. 네, 뭐 있긴 있고요. 한 번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런 전투를 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갔다. 입에 쓴 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정예 군대를 만들어낼 때는 그 적임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링컨이 맥돌 장군의 교체 카드를 꺼내죠. 새로운 야전 사령관을 워싱턴으로 부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젊은 나폴레옹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지 맥클라렌입니다. 맥클레런이 이제 총사령관이 되면서 남부를 공략할 공격의 축을 가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보면은 저는 한 3개 정도의 축으로 우리가 나눠서 보실 수가 있고요. 문제가 되는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켄터키 위 옆쪽에 있었던 이제 미주리입니다. 남북전쟁 시작할 때부터 자체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충돌을 하게 됩니다.